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 한국경제. 이제는 어엿한 선진국 대한민국. 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태초부터 크고 작은 위기의 연속이었죠. 20세기까지 약소국, 약소민족의 한과 서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정서였습니다. 일제에 의한 강제병화,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IMF까지. IMF는 한국 경제의 둠스데이에 비견되는 비극입니다만 우리 시민이 하나로 뭉친 계기를 주기도 했었죠. 음악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친 우리에게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노래를 선물했었죠. 이 아티스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 명씩 이름을 불러볼게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김정민, 엄정화, 조성모, 포지션, 이승환, 임창중, 룰라, 김현정, 신여범, 신승훈, 이선희, 핑클, 박지훈, 잭스키스, 진우션, H.O.T, 김건모, 이선희, 김정수, 김경호, 이정현, 이승철 등.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었어.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거야.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2023년 새로운 경제 위기가 눈앞에 닥친 현재, 우리 시민 모두에게 이 노래를 드립니다. 노래는 오늘 방송 2부에서 한번 다시 보내드립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 한국경제, 힘내라 한국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하승수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어제는 정말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우울한 얘기가 이어질 것 같죠?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좀 우울하겠지만서도 네. 결국 우린 또 결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IMF를 다 매우 성공적으로 극복해내고 네. 그 이후로 다시 고도 성장을 이어간 나라입니다. IMF를 극복한 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단편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지 아주 자세하게 딥하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건 흔히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IMF 원인론에 대해서 은행 위기, 기업 부도 위기 이런 것들을 IMF의 직접적인 원인을 할 수 있느냐, 그것 자체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는 좀 힘들다. 감미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외환 그리고 환율. 네, 결국 외환 위기다. 다들 그렇게 부르듯이 네. 결국은 문제는 환율의 문제이다. 이거는 조금 색다른 시선인 것 같아요. 그동안 외환위기라고 얘기했던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달러를 국고에 쌓아놓은 달러가 너무 부족해서 생긴 문제였는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환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에 달러화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진짜 빈 쌀독에 쌀 따딸 끌듯이. 그때 당시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그때 공식적으로 39억 달러 있다. 그렇죠. 40억 달러 정도 있었고. 예.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 달러화는 얼마냐. 그래서 그때 당시 블룸버그 기사에서 20억 달러가 채 안 될 것이다. 아이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0억 달러라고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1일 외환 수요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군요. 이 돈이 없으면 하루면 사라질 수 있는 돈이었군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역 같은 것도 또 많이 했고,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해도 많았거든요. 적자를 낸 것도 많지만서도.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든 게 네. 왜? 달러를 좀 먹는 쥐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 자, 그러면 외환 위기라는 말이 있고 외채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 저번 시간에 80년대에 외채 위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때 당시로는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빚을 너무 많이 졌어.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미국 금리가 확 치솟으니까 우리나라도 그걸 갚기 힘들어졌어. 네. 그래서 외채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이후에 이제 뭐 세계 경기도 좋아지고 우리나라 수출도 잘 되고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넘어갔어. 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96년도에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한번 나긴 났습니다. 외채 위기라고 하려고 그러면 외국에 우리가 빌린 돈이 너무 많은데 이걸 못 갚아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외채가
정말로 외국으로 빌린 돈이 엄청나게 많았느냐? 네. 금액 자체로 보자고 뭐 몇백억 불, 몇천억 불 하니까 뭐 많아 보이죠. 전체 GDP에서 외채가 차지하는 비율 네. 이런 걸로 보면은 대충 이제 국가별로 이제 상대적인 비교가 다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한 30% 정도 됐어요. 전체 GDP의 외채가. 그렇군요. 그 정도면 많은 거냐 적은냐? 매우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 뭐 일본은 아주 특수적인 일본과 미국은 정말 특수한 예니까 빼더라도 다른 주요국들이 30% 되는 나라는 거의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중엔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선진국도 그렇고 이제 이때는 96년, 97년도니까 좀 다르긴 하죠. 근데 다른 뭐 그 당시에 동남아 국가라든가 중남미 국가, 맨날 위기 터진다고 하는 중남미 국가 이런 데에 비해서도 GDP 대비 외채 비율을 하면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좀 센 데는 다 70% 80% 갑니다.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항상 오늘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채도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채를 못 갚아서 외국 돈이 모자란 거고 외채 위기와 외환 위기는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뒤집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그때 우리나라의 달러화가 그렇게 모자라게 됐던 이유는 뭐야? 네, 뭘까요? 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금융 쪽 사이드에서의 문제입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줄 때 원화로 빌려주지 않고 달러화로 빌려주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달러화로 가고 뭐 석유도 사고 뭐 식량도 사고 뭐 원자재도 사고 이렇게 해서 씁니다. 쓰고 그래서 이제 다시 수출을 해서 다시 달러화를 받아와서 다시 갚아야죠. 갚고 이런 것들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몇몇 미스매치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IMF에서 소위 말하는 방아쇠 트리거가 되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종금사, 종합금융사라고 불리던 때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종합금융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때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뭐 종합금융이라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건가? 제일 중요하게 한 게 뭐냐 하면 외국에서 단기 자금을 빌려와서 우리나라 기업에 장기로 빌려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종금사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금융사라는 게 은행이 그런 일을 하죠. 예, 은행도 그렇고 모든 데가 다 단기로 끌어와서 장기로 빌려줍니다. 장기로 빌려주니까 빌려준 돈은 빨리 못 받는데 우리가 빌린 돈은 빨리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기로 빌린 돈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만기 연장 또는 뭐 대출 교환하는 거 대환이라고 그러죠. 대환 이렇게 돌아가는데 97년도에는 갑자기 대환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이 대환을 안 해주겠다.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 거기서부터 음모론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월가의 세력들이 작전을 펼쳤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게 전혀 아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볼 여지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음모론 때문에 IMF야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틀린 말은 뭐야라고 하면 틀린 말 별로 없어요. 그 음모론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 그 정도. 그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멀쩡하게 잘해두던 애들이 갑자기 왜 안 해준다고 빡 튕겨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냐의 문제거든요. 그때는 BTS와 오징어 게임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때도 그것도 없었었고. 근데 사실은 이때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한부부터 시작해서 기업 부도가 다다다다다 일어납니다. 근데 외국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해에 태국 바트화 폭락 사태가 터집니다. 그랬었죠.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 IMF 이전에 태국 바트화 폭락부터 이 모든 악몽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건 우리나라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까지 다 그때를 외환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건 태국 문제이지 한국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태국보다 한국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표현 그대로 돌릴게요. 태국보다 한국은 펀더멘탈이 훨씬 튼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태국은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고 뭐 그래서 그랬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질문은 똑같이 돌이켜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갑자기 97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졌어라는 말은 97년도에 왜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터졌어? 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똑같이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고 그 질문은 사실 우리한테도 그대로 연결이 될 겁니다. 바트와 폭락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4개월 후에 우리나라에
환율 대폭등 사태가 터집니다. 아, 태국에서 불어온 바람이 예. 경주위기의 바람이 예, 한반도까지 동남아를 한 바퀴 휙 돌고 네. 이제 끝났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끝이 아니라 동남아 순회공으로 끝내지 않고 기어이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서 마지막 대피날레를 아. 이제 터뜨린 거죠. 자, 동남아 일련 국가들 중에서 태국이 제일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등은 그때 당시에 좀 한 카테고리화 할 수 있었어요. 동남아라는 지역적으로. 네. 왜냐하면 주로 일본 투자 자금을 빌려와서 그렇군요. 동남아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음. 일본이 직접 일본 기업이 들어오기도 하고 일본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일본에 했냐? 뭐 역사적인 문화적인 근원도 있긴 있지만 그것도 있고요. 예, 당시에 엔화가 상대적으로 좀 쌌어요. 그래서 싼 엔화를 사가지고 비싼 달러화로 바꾸고 그걸로 동남아에 투자를 하고 야, 이른바 환치기? 예, 뭐 그렇게 이제 하면은 투자 수익도 훨씬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남아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고도 성장 빵빵빵 치고 있던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좀 위험해지는 것 중에 요소가 엔화가 싸서 엔화를 빌려서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엔화가 비싸지면 망하는 거죠? 좀 곤란해지는데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런데 엔화가 비싸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뭘까요? 고베 대지진입니다. 아, 1995년 95년. 한신 대지진. 예. 엄청 심각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후쿠시마 때는 동일본 대지진 전까지는 그게 제일 컸으니까 그 다음부터 일본 내에 이제 완전 뭐 엄청 많이 망가졌죠. 일본 내에서는 재건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망가진 뭐 건물도 다시 세우고 뭐 도로도 다시 하고 뭐 등등등등등. 네. 여기에다가 일본에서는 지진 보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보험료 청구가 또 와장창 들어오죠. 그렇겠군요. 보험료를 또 자연히 내줘야 되니까. 해외로 나간 엔화가 다시 일본 본토로 예, 빨리 쫙 들어가겠고요.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 엔화 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엔화 값이 비싸지면서 해외에 나가 있던 엔화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쭉 빨려 그렇죠. 들어갑니다. 거기에 동남아도 같이 걸린 거예요. 아이코. 동남아 쪽에서 특히 태국이 좀 약한 골이었었는데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 비슷한 뭐 경제력 집중이라느니 뭐 기업 부실이라느니 이런 게 있는 와중에 엔화 값이 비싸지고 엔화 이제 더 이상 못 빌려줍니다. 갚으시오. 네네. 라는 말이 나오면서 태국 바트화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는 아이코. 이런 사태로 이어집니다. 당장은 태국 바트화 사태가 동남아 일원에서 돌았어요. 네. 그다음 말레이시아 돌고 인도네시아 돌고 이런 식으로 돌았는데 그럼 결국 홍콩 싱가포르까지 돌았는데 한국은 좀 다르잖아. 그렇죠. 일단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랬었는데 한국까지 와버려요. 또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외국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빌려준 돈 더 이상 안 빌려드릴 테니까 이제 뭐 만기 됐으면 다 갚으시오라고 얘기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른바 공포의 전염이었군요. 그래서 이걸 이 앞에 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기업이 과잉 투자를 해서 그랬어. 네. 라든가 기업이 그동안 그 과잉 투자한 게 팔로가 막혀서 이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적인 위기의 양상이다라고 하면은 네. 금융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금융적인 요소는 그 뱅크런과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그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것도 실리콘밸리 은행이 좀 안 좋아. 그래서 그 은행의 예금자들이 돈을 빼는 것만으로 해서 무조건 망하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공포가 전염되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뭐 경제학 논문에서는 자기 실현적인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실현적 위기. 예, 그야말로 위기다 그러니까 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당시에 IMF의 해법이 그때 당시에 외환 부족 사태 있잖아요. 네. 외국 금융기관들이 동남아에서 당한 거 네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니 거기서 돈 버는 애들도 많죠. 헤지펀드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거기 투자한 기업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은 다 잃었거든. 그렇겠죠. 그럼 얘네들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뭐 하나라도 딱 그렇죠. 터지면은 다 돈을 빼고 싶어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한국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이고. 태국에서 바트화 폭락 사태를 그렇게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엔화값이 올랐어. 네. 뭐 엔화값이 오른 대로 내가 갚쳐줄 테니까 더 빌려주시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만든 게 태국 바트에 대한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겠죠. 예. 네, 당연히. 이제 바트화는 떨어질 게 뻔한데 네. 태국 정부가 바트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돈을 쏟아붓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헤지펀드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입니다. 태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쏟아붓는 돈을 다 쏟아붓고 나면, 즉 태국의 외환 보유고를 다 소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똑같이 됩니다. 이른바 일종의 치킨 게임이죠. 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아이고, 그러면 OECD 가입이라고 하는 김여사 정부의 최대 치적, 이게 빛이 많이 바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똑같이 달러화로 환산한 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해 대통령 선거 있는데 10,000달러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환율 올라가, 즉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네. 환율 올라서 이제 10,000달러 아님? 이렇게 되면 김여사는 뭐 했냐? 일단 이런- 불 꺼야죠. 예, 욕을 먹으니까 계속 환율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환율 방어는 물로 할 수 없으니 있는 달러를 다 집어던지는 수밖에 네, 없고. 그렇게 해서 달러화가 점점 소진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 외국 공격 세력들, 네 옳다구나. 예, 그렇게 해서 공격하기 너무 쉬운 거야. 그렇죠. 제이슨 회장님, 저 1억 달러만 더 줘보세요. 금방 끝나겠는데? 네, 그렇게 된 거죠. 외국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네, 이걸 이기는 것도 너무 쉬워. 그거 빌려준 돈 있죠. 음. 갚으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모건 회장님 불안하지 않으세요? 예,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거의 빵이 되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방법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죠. 예. 남은 건 어디선가 급한 대로 달러를 빌려와야 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 위기를 외환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곳은 IMF밖에 없었으니 네, 국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달러 저수지 거기를 IMF 찾아가야 가서 된다. 예, 죄송하지만 저희 눈에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급한 대로 좀 달러를 물려주세요.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IMF로 가서 최대 570억 불까지 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합니다. 야, 지금 생각하면 그거 정말 물론 570억은 개인이 보기엔 너무 큰 돈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를 넘어선 지도 꽤 됐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대로 쳐봐서 39억 불 있던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천억 불이 훨씬 넘었죠. 10배 이상으로 불려. 그때 당시 우리 기재부가 학을 뗀 게 그때 당시 이제 기재부 고문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자. 우리는 무조건 달러 저수지가 아니라 우리가 달러의 대양을 만들어 달러의 바다를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라는 게 사무쳤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런 외환 보유고는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고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여담인데요. 근데 네. 그렇게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달러화도 약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더 약세인 거죠? 이건 되게 신기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하지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가볍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무역 수지가 적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도 꽤 위험한 시간은 아닙니까? 위험하다라고 그걸로 가지고 위험하다라고 하기에는 네.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미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징후적으로는 좀 불안한 구석들이 있죠. 여태까지 계속 무역 수지 흑자다가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적자가 크게 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불안한 요소들인 거죠. 더군다나 그건 자연 발생이라기보다는 정책으로 인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면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너무 대차게 싸우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야 돼라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하게 돼버리고 뭐 이런 점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딴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찾도록 하고요. 네. 자, 다음은 대응편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이라기보다는 소화. 불이 났으니 일단 불을 좀 꺼보자. 네, 큰 불부터 잡아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국가부도의 날 이야기를 잠깐 영화 네.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 옵션을 제시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에 외환 보유고가 거의 빵이 됐어. 근데 빚 갚으라고 그래. 빚도 못 갚겠어. 실제 부도나 소장님 위기야. 그때 기재부나 다른 경제 재계에서도 모라토리엄이 낫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던 진지하게 얘기하는 세력이 있었습니까? 세력까지는 기재부에는 없었어요. 정부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없었는데 그렇군요. 모라토리엄을 가자라고 하는 일각의 의견들이 있었었죠. 일각의 의견이 있었을 뿐 절대 주류는 아니었었다. 네. 자, 그래서 그때 얘기하던 1번 안 모라토리엄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 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IMF 안이 있습니다. 네. 제 3안이 또 있을 수 있어요. 3안이 뭐가 있을까요? 3안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네. 금융위기 때에 네, 썼던 네. 방법인데 네. 미국 또는 뭐 다른 데에 가가지고 통화사업인가요? 예, 통화 수업 같은 걸 1997년 한국에게 통화사업을 해줄 나라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어쨌든 힘들긴 하지만 네. 옵션일 수 있지 않느냐. 형제의 나라 터키도 안 해줬을 것 같은데. 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은 옵션 3개가 있을 수 있죠. 네. 모라토리엄 안. 이건 음.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옵션이 될 수 없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선언한 이후에 다시 주요국으로 돌아온 혹은 주요국으로 올라간 사례는 전 지구상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 더 쉬운 예로 네. 그때 겨울이었어요. 네네. 석유 어떡할까요? 가스는 어떡할 거고. 일단 석유 보일러를 다 석탄으로 교체를 하고 더군다나 당시이면 그때가 그렇게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뭐 연탄으로 어떻게든 가능하지 않았을까? 연탄 또는 뭐 나무 아궁이 뭐 이렇게 해야 될 수준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끔찍하네요. 에너지 수입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 말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예. 인 거고 우리는 그래서 이 안으로 와서 IMF로 가서 IMF의 온갖 그 네, 각종 부대 조건들을 다 이수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렇죠. 3번 안 소위 말하는 통화 수합 같은 옵션인데 네. 통화 수합은 좋은 예고요. 그 외에도 아주 쉬운 예로 외국 금융기관들한테 어떻게든 설득을 하든 협박을 하든 뭐 싹싹 빌든 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채무 상환 이걸 좀 유예시켜 주는 것. 아니 이건 갚겠다니까요. 우리가 안 갚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 5년만 시간을 달라고 이 양반들아. 그러니까 우리 망하면 당신 원금들도 못 건져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가 됐었으면 어떻게 했었냐.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남유럽 재정 위기 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때에서 그러네요, 진짜. 네, 포르투갈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예, 예, 그렇게 이유를 협박했었죠. 채무 유예가 네. 됐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채무 유예 또는 채무 재조정을 위한 노력들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이때에서 음모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일본이 동남아에 너무 물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IMF가 있듯이 아시아 은행을 만들자. 그랬죠. 아시아 구제기금을 만들자. 이게 한 1,000억 불 정도를 갖다 모아가지고 이걸로 해서 하면은 좀 괜찮지 않겠냐. 그렇죠. 여기 미국이 대놓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 큰 형님이 있는데 이것들이 건방지게. 그래서 저기 IMF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커지는 거 이걸 갖다가 뭐 싫어해서 그랬겠죠. 뜯어 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돈 빌려 갔다가 다 실패해요. 이게 왜 안 빌려주냐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싫어한다. 이래가지고 못 빌립니다. 음모론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건 일본이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했던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바람에 IMF 가속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음모론 성격이 강한 거군요. 네,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네, 실제로는 일본 입장에서도 손해 볼 위험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좋게 넘길 수도 있었는데 이게 미스 사인 일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 빼기는 뺐어요. 예. 일시에 결국 단계 다 빼긴 했습니다. 다 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IMF 갈 수밖에 없었죠. 네. 자, 어쨌든 당시로서는 뭐 지나온 얘기를 그때 당시에 다른 선택이 가능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IMF가 이미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즉 외환 고갈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옵션은 IMF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는 글로 갔죠. 그리고 돈을 왕창 빌리긴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공짜로는 안 빌려줬죠. 그러니까 공짜로 빌려줄 리가 없고 정말 미주알 고주알 여기저기에 다 간섭을 시작하죠. 정말 요새 말로 딱 그거예요. 일해라 절해라. 그래서 일해라 절해라의 조건들이 네. 쭉 갖다 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IMF는 총 5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네. 부가 조건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게 첫 번째가 제일 뭐 중요하고 심각한 거긴 한데요. 네, 네. 당장 당신네 나라들이 돈을 방만하게 써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아껴 써라. 네. 라고 해서 긴축적 통화 정책 그리고 은행들 저렇게 다 망해져 가지고 널브러져 있는데 그대로 살려놓으면 큰일 난다. 네. 그래서 대폭적 금융 조정. 그러니까 대출 같은 거 확 줄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장부를 건전화시켜라. 그러니까 이게 긴축적 통화 정책, 대폭적 금융 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일단 정부가 절대 돈 풀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은행에 시중은행 너무 많아. 다 정리해서 우수한 거 몇 개만 남겨놓고 싹 다 정리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금리를 왕창 올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왕창 올립니다. 결국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규모 실업 사태는 불가피하죠. 네, 그래서 98년도에 그보다 훨씬 97년도에 넘어갔던 기업들보다 더 큰 기업들도 막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까지가 1부 끝났고요. 바로 저희가 2부에 이어서 네. IMF가 한국 경제에 한국 정부에 요구했던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IMF가 한국 정부에 요구했던 거 첫째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 싹 정리하고 절대 정부가 시중에 돈 풀 생각하지 말아라. 네. 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그 말씀을 또 한마디 더 요약하자면 네. 금리 올려. 금리를 왕창 올려. 네, 그냥 올리지 말고 왕창 네. 올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중심적이며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로운 경제 의사 결정이 되도록 하라. 뭐 소위 이걸 한 단어로 줄여서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 니네 지금까지 관치금융으로 경제 발전시켰잖아. 이제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게 냅둬. 라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셋째가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 요거는 실제로 필요한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것도 더 쉽게 얘기하면 재벌 해체, 문어발식 재벌 확장 금지 재벌 해체. 재벌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까지 90년대까지만 해도 재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상호 지급 보증과 상호 출자가 가능했던 기업 집단인 그렇죠. 거예요. 그 희한한 내부 거래. 예. 그 내부 거래 하지 마인 거예요. 실제로 이익이 발생되지는 않는데 자기네끼리 장부를 돌림으로써 이익을 만들어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떡장수랑 과일장수랑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떡과일 둘이서 그냥 다 물물교환해서 둘 다 서로 아주 배부르게 가고. 근데 전 세계 동화에는 그런 게 있나요? 일본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질꾼이 술 한 통을 지고 가다가 네. 내가 너의 술을 한 잔을 팔아. 술 한 잔을 서로 이렇게 15씩 계속 팔았어요. 네. 나중에 돈을 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 맞습니다. 술만 다 먹은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자본 자유화. 네, 역시 저기 그 외국 자본 편안하게 들어오라는 예. 이야기고요. 자본의 유출입을 다 자유롭게 해라. 네. 거고. 다음으로는 무역 자유화. 수입 개방 좀 더 넓히라. 그렇죠. 이 정도인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수입 장벽이 꽤 여러 부문에 처했었어요. 네. 특히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고하게 처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수입차가 지금 전체 자동차 시장이 20%까지 올라왔죠. 넘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수입 자동차는 딱 지금 동남아 생각하시면 돼요. 동남아시아에서 수입차를 살려면 우리가 지급하는 세금의 2배 이상을 더 내야 됩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독일의 모 자동차를 한국에서 1억에 살 수 있다면 이 나라에서는 2억을 줘야 됩니다. 뭐 제일 웃기는 나라는 싱가포르죠. 거기 나라도 좁고 이러니까 네. 차 못 사게 하려고 그래서 그 나라에 아반떼 수입해 가면은 1억에 팝니다. 그쵸. 근데 싱가포르는 잘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태국이나 베트남을 가도 아반떼가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 맞아요. 돈으로 5천에 6천 정도 하죠. 자, 그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뭐 제가 5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딱 2개로 줄이면 네. 1. 금리 올려. 네. 2. 문 열어. 문 열어. 네. 시장 개방해. 그렇죠. 이거입니다. 네. 일단 제일 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은 금리 때문입니다. 그렇죠.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거의 뭐 시중금리 30% 넘어갔거든요. 너무 급격한 경기 위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게까지. 소비를 아무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내수가 완전 망가져가지고 IMF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즉 난 외환 쓸 일 아무것도 없어, 나 해외여행도 안 가고 달러화 쓸 일 아무것도 없어 하는 사람들도 장사가 안 돼서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98년 초의 일이었던 거죠. 대표적인 폰속도가 이때 나왔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대패 삼겹살. 아, 그렇죠. 삼겹살조차 먹기 힘드니까 대패를 냉동육을 아주 대패처럼 얇게 썰어서 그래도 고기 냄새라도 맡고 싶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 만들어낸 새로운 폰속도였죠.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IMF랑 다시 재협상을 계속 들어가죠. IMF에서도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린 거는 너무 심했다. 이래가지고 98년도 중반쯤 되면은 또 10%대 수준까지 급격히 낮아지긴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IMF 진짜. 예. 근데 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망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문 열어인데 네. 그 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주로 미국이죠.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최대한 많이 한국에 이식해. 이 중에서는 특히 회계 시스템을 투명하게 해. 라고 하는 게 컸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업들, 좀 큰 기업들의 회계장부를 우리도 안 믿었고요. 이중장부 항상 예. 기본적으로 외국도 안 장부가 두 믿었어요. 예. 대국으로 망하기 전에 엄청 유명했거든요. 세계경영 하면서. 그때 저 증권회사에 있으면서도 대우 장부는 그 고지고대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객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어요. 대우가 세계적으로 분식회계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 분식회계. 그 이후로 정말 놀랍게도 한국이 IMF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건 2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2년밖에 안 걸렸네. 네, 네. 세상에. 2년 만에 싹 갚았는데 네. 2년 만에 싹 갚는 것뿐만 아니라 2년 만에 그 이전에 IMF가 우리한테 요구했던 바들 긴축을 통해서 과잉 투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정리할 네네. 거 싹 정리해. 진짜 2년 만에 싹 정리해요. 그래서 제일 놀라운 게 기업 부채 비율이죠. 네. 그때 당시 이제 IMF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 부채 비율 그때까지 400%였어요. 어이쿠. 총 자산에 네. 총 자산 중에 저기 내 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빚이 빚이 400인 400이라는 거죠. 소리예요. 네. 이거를 40%까지 줄입니다. 오이쿠 세상에. 그럼 진짜 우량 기업이 돼버렸네요. 네, 네. 그 짧은 순간에. 그렇게 이제 확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빚 갚아준 데는 있는 대로 없는 막 갚고 자기 자본 쫙 늘리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재무 조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회계 시스템 투명하게 해. 이중장부 이런 거 싹 다 없애가지고 그 실제로 기업들 입장에서도 야 이중장부 보려니까 보는 내가 더 헷갈린다 야 해가지고 그렇죠. 이중장 벌려 머리가 좋아야 돼요. 예, 금방 이게 우리나라 회계가 꽤 믿을만해집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 짧은 순간에. 예. 그럼 이제 좀 놀라운 점이죠. 네. 그러면 2년 만에 이 많은 달러 빚을 다 갚았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아주 쉽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수출 호황으로. 수출은 우리나라가 IMF 한복판일 때에도 계속 호황이었어요. 1998년도에도 수출은 증가했고요. 한보 터지고 뭐 기아 터지고 난리 났던 97년도에도 수출은 늘었어요. 네, 아니 얼핏 생각할 땐 내수가 그렇게 엉망이었으니까 97, 98년이면 수출도 완전히 쪼그라들었을 것 같은데 수출은 수출대로 버티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그 강 총리의 말이 맞은 거 아닙니까? 한국 경제 펀더멘탈은 매우 좋았던 것. 네, 그래요. 총리님, 요 억울하게 드셨네. 네, 강 부총리. 진실을 강식 얘기. 총리도 좀 당시로도 억울했겠죠.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했는데. 그 반면에 네, 초고금리 내수 대위축이다 보니 네. 소비를 못한 거예요. 소비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의견은 대량의 실직과 폐업.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 중소자영업자들 완전히 뭐 절멸하다시피 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가 급속도로 줄죠. 그랬죠.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대차게 당하다 보니 어떤 기업도 투자를 못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 당연히, 네.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거의 바닥으로 눌러붙어요. 그러면 네, 수입은 대폭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흑자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러네요. 그 흑자로 그냥 다 일단 빚부터 싹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건 우리한테 뭐죠? 개인적인 상처를 가지신 분들의 트라우마 남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한국 경제로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재벌이죠. 그렇지만 옛날 재벌과 지금 재벌은 많이 달라요. 옛날 재벌은 상호 지급 보증과 상호 출자를 하던 재벌이고 예, 돌려막기를 하시던 분들이시고 지금은 기업 집단을 이룬 재벌이죠. 지금은 돌려막기를 티나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 웬만하면 일단 법으로도 막혀 있고 하려고 그러면 힘든 데다가 굳이 그거 안 해도 뭐 다른 방법으로 동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잘 안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확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회계 관행 이런 것들도 확 뜹니다. 그때 당시로 또 우리가 또 한참 유명했던 게 IMF 당시에 네. 금모기였지 않습니까? 금모기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열풍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때 나왔던 웃기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등학생 애들이 불량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면서 남의 집 담 넘어가지고 물건 훔쳐가지고 와, 의적이야? 예, 거기서 나온 폐물들 금모기에 팔았다고 하는
와 세상에 야 저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나라를 야 의적인가 세상에 아무튼 그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금모으기 네. 운동이라고 하는 데서 뜨겁게 호응했던 것이었죠. 꽤 행사 컸었죠. 각 방송사나 신문사들마다 다 했고요. 특별 생방송으로 금모으기 행사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또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외국 동전 모으기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러니까 외환이 떨어진다니까. 예, 맞습니다. 참 세상에. 그때 이걸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나름 감동적인 이벤트이기도 했었고 네.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다들 우울해 있고 있던 이 국민들한테 나름 이거 열심히 하면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의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 되기도 했었었죠. 전 세계에서 외환위기를 겪은 외채위기를 겪은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닌데 한국을 제외하고 그 어떤 나라에서도 시민 개개인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 나라에 보태 주세요라고 한 예는 좀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모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 모으기로만 모은 게 227톤이라고 하거든요. 227톤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네. 보유하고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에 거의 필적할 수준입니다. 세상에 금괴를 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고요. 네네. 그냥 말 그대로 결혼반지, 금반지? 돌반지, 목걸이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톤 단위로 모았으니까요. 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여 인원이 35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350만 명이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낸 겁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전 인구 4천만인 나라에서 35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달러로 따지면 네. 당시에 이게 18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18억 달러. 18억 달러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 큰 돈이죠. 근데 당시에 일단 우리나라 외채 규모가 네. 당장 갚아야 되는 단기 외채 규모를 그때 한 300억 불 정도로 봤거든요. 아이고. 그거에 비하면 물론 그걸로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이걸로는 많이 모자란 거죠, 사실은요. 그래도 97년 당시에 우리가 외환 보유가 30억 달러, 40억 달러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네. 근데 국민 성공으로만 18억 달러를 모았다고 하는 거는 기적으로밖엔 설명이 안 되겠네요. 네. 이건 사실 그 우리 정서에는 그런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IMF 같은 국가적 재난은 오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제 못 볼 거예요. 안 할 겁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건 일단 저는 어느 나라 국민이나 다 똑같다고 늘 얘기를 하니까요. 공동체에 대한 믿음. 예, 리더십이 좋아야 됩니다. 음, 아무나 하자고 해가지고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때에 그거 갖다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리더십은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 재정 위기 또는 통화 위기를 겪는 나라에서는 네. 대부분 몰려 나가서 상가를 때려 부수죠. 기회다. 공짜 텔레비전, 공짜 맥주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네, 그러니까 그때 주요 외신들의 그 반응을 저도 나중에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딱 한 단어예요. 일본이건 중국이건 서구건 비슷합니다. 믿을 수 없다. 진짜 unbelievable, amazing하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음. 근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금모으기 운동도 저는 뭐 수치적으로 몇 프로나 이게 도움이 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좀 무의미하다고 봐요. 무의미하죠. 정성적 효과죠. 어쨌건 한 가지 목표를 누군가 제시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공감하고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그 자체가 우리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희생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모인 돈이 실제로 잘못 쓰이기도 했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꼭 살리지 않아도 될 기업을 살리는데 돈이 투자됐다거나 네네. 네, 그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이 정도의 금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는 건 국제 금 시장에서도 큰 충격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 예, 그래서 금값이 떨어져요. 그렇죠. 예. 뭐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수치적으로 하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역할이 훨씬 더 컸다. 그럼요. 예. 그럼요. 그리고 극복을 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거의 2022년도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일단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벌어들인 돈은 계속 착착착착 쌓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계속 늘려놓습니다. 늘려야죠.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제3세계 개도국들이 다들 이 외환 보유고에 다 목숨 걸게 됩니다. 목숨 걸어야죠. 예,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때에 우리가 흘렸던 경제적인 그 피값이 헛되지 않았다. 아이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희생을 딛고 우리가 일어섰다. 이런 표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중반의 어떤 반짝 호황기에 있었던 어떤 흥청망청함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그때라고 해서 그 전이라고 해서 좋았던 시기도 아니고요. 지금 시기가 객관적으로 말해서 뭐 늘 언론에서 얘기하는 최악의 시기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진짜 많이 제가 좀 불만을 갖고 있는 클리셰 상투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IMF 때보다 더 힘들어 이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건 뭐 한국 전쟁 때보다 더 힘들어, 임진난 때보다도 더 힘들어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 정말 클리셰로 많이 쓰이는데 무책임하고 자기 스스로 바보임을 대놓고 자랑하는 꼴입니다. 네, 그러지 그때 않았으면 좋겠고요. 당시에 우리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 단 뭐 한 1년 정도일 거예요. 97년도 중반부터 해서 98년도 중반까지 수치가 최악으로 안 좋았던데 그 1년이 말 그대로 경제적인 지옥도를 그렸던 한 해이고요. 그때 당시를 계속 우리는 트라우마로 갖고 아휴 트라우마는 많죠. 그때는 이제 극단적 선택 비율이 그 이전과는 비교하는 것이 제가 수치 같은 건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 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직장을 잃거나 사업장이 통째로 날아가거나 그런 경우가 제 친구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가족이거나 분명히 한 명 이상씩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복수로 있었으니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서 있죠. 지금 얘기를 했던 거는 옛날에 우리가 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걸 먼 옛날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에 한국 사회는 IMF 이전에 있었던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여러 단점들, 불완전한 점들 이런 것들을 그 이후에 극복 과정에서 정말로 그런 것들도 함께 극복해내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겠는데요. 네. 다만 이제 현대 우리가 느끼는 그 예전에 하소연님께서 그것을 기업 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IMF 이후에 한국 사회는 확실하게 극단적인 경쟁 사회로 갔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점에서 각박하다면 각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시민의식이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선진국 시민이 되면 매너는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는 그 극단적인 어느 직종,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어떤 부분에서 극단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데서 오는 그런적인 피곤함은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매우 동감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국제기구에서 공인하고 어떤 경제적인 지표를 봐서라도 다 선진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 진짜 우리가 선진국 맞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의심을 갖게 하는 바로 그 포인트가 이 극단적인 경쟁 사회.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삶의 기준을 너무 많이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평균 중위에 충분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중상을 평균값이라고 착각하며 달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학력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전국에 있는 대학의 10%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 근데 인서울에 있는 대학이 평균값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려면 전국에서 최소 전국 상위 20% 안에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성적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10개 대학 그 정도는 전국 상위 7%에서 5%예요. 근데 거기가 평균인 것처럼 얘기를 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복 과정에서 우연적인 요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전에 97년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과잉 투자였죠. 그렇죠. 공장을 너무 크게 지어놨어. 그렇죠. 여기서 나온 물건 도대체 어떻게 팔으란 말이야. 미국에 잘 팔리거든요. 했는데 사진을 지으셔야죠, 하 사장님. 그 이후에 네. 중국 붐이 터져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중국에서 갑자기 세상의 모든 수요를 빨아들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 거대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뭐 그 이전에 80년대부터 시작을 했지만서도 그게 제대로 이제 시장 볼륨이 확 커지는 건 그러니까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이제 쭉 이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중국은 가깝기도 해. 맞습니다. 그래서 물리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우리나라는 중국 고도 성장에 제일 잘 제대로 올라탄 국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과잉 투자가 싹 해소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아주 이제 구체적인 예로 우리나라 이제 석유화학이 여수 산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수의 석유화학 단지 엄청 크잖아요. 크죠. 예, 거기 가보면 정말 야 저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공장을 만들어 할 정도로 크게 지어놨는데
그런 공장이 있는 나라에서 서산에 네. 또 석유화학 단지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또 짓는 거예요. 아니, 음. 94년 5년 이때 막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게 예.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했었었는데 거기 공장도 나중에 중국 수요에 대느라고 공장을 팽팽팽 돌릴 정도로 대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가 나름 그때 당시에서의 행운적 요소이기도 했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과잉 투자가 오히려 그 공장의 생산 능력 때문에 그렇군요. 예, 중국의 수요를 갖다가 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생산 기지가 되어버립니다. 역사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필연과 우연의 교차되는 반복점에서 누군가는 행복의 끝을 맛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어떤 누군가는 좌절을 맛보기도 하는 참 오묘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까? 네, 우리 이제 지나온 세월에서 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네. 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97년 외환 위기는 필연이었을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그 미중유의 사태를 한 번은 겪고 넘어갔었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이 질문은 이렇게 채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전쟁은 과연 필연이었을까? 어떤 경우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네. 모른다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게 똑같이 예를 들면 1차 대전 있잖아요. 네, 1차 세계대전이 사실 국제 정치학 이런 데서 제일 큰 떡밥인데 그렇죠. 늘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제국주의 열강이 어쩌고 이런 걸로 해서 뭐 세력 충돌이 엄청 심각하게 있어서 굳이 사라예보의 사건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터졌을 거야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피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역사의 뭐랄까 우연이 매우 크다. 아, 있다, 존재한다. 예, 이기 때문에 아, 그럼 베르린에서 황태자가 암살을 당하지 않았다면 뭐 뿐만 실제 아니라 전쟁이 안 일어났을 수 있다. 예, 뿐만 아니라 음, 설사 황태자 암살 이 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네. 그때 당시에 어떤 외교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설사 뭐 어떤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훨씬 더 작은 형태의 전쟁도 충분히 가능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97년도에 네. 그 미중유의 사태라고 하는 것들도 어떤 뭐 다른 약간의 우연적인 요소, 어떤 다른 뭐 적극적인 노력 이런 걸로 해서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떤 걸 했으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정말 어이없게도요. 네,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네. 외환 관리만 잘했어도.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 아닙니까? 아, 이게 딴 게 아니라 네.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딸딸딸 떨어질 때까지 네. 방치 안 하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만 계속 만들어 놓는다 정도 원칙만 지켰어도 그걸 당했을까? 그럼 당시에 그러면 범인이 좀 많이 좁혀지는데 일단 경제 관료들과 경제 정책 결정자와 아, 예, 범위가 많이 좁혀지네요. 그때 당시에 뭐 사실 우연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채무 재조정, 채무 구조조정 이런 걸 갖다가 뭐 선진국에서 좀 나서서 해줬었더라면 지금 팔 비틀어서 지금 다 하잖아요. 요즘 시기에는 어디 그리스가 뭐 위기에 터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우리 97년에 한국의 IMF 위기도 한번 선진국이 받고 네. 그렇게 1997년 한국처럼 위기에 빠지면 대부분의 나라는 망할 게 틀림없으니까 그 전에 중남미 이런 데서는 맨날 망하고 네, 하는 걸 너무 봤죠. 많이 봤죠. 그래서 한국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그리스나 포르투갈이나 정말 그렇게 망가지면 자기들도 줄줄이 망할 테니 네.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그런 뭐랄까 그때 당시에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 그래서 기업들 구조조정 많이 했습니다. 뭐 그때 빅딜론이죠. 네. 뭐 이거이고 그 다음에 기업 투명화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노동시장 이쪽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없었으면 안 바뀌었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꼭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뀐 거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바뀐 거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극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변하느냐 단계를 거쳐 변하느냐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을 거고요. 그건 뭐 저기 IMF가 그 시간을 좀 더 가속화한 건 있겠지만서도 글로 가는 방향은 우리도 다 알고 예, 있었고, 촉매제 역할을 하거나 예, 매개제 그리고, 역할을 한 거지.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덜 폭력적이고 좀 더 무리 없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IMF 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우리가 단선적 사고에 잘 갇혀요. 인간은 그런 동물이니까요. 네네네. 그게 생각하기 좀 편하거든요. 네, 좀 말 그대로 그런 휴리스틱에 잘 갇히는데 최대한 그러지 말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IMF는 진짜로 필연도 아니었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득을 본다 이런 말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때에 있어 왔었던 여러 선택들 반성의 대상이고 지금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이제 생각을 더 넓혀야 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죠. 역사에서 배울 것이 없다면 버릴 것을 배워야 한다는 아주 고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두 번 다시는 IMF와 같은 끔찍한 재난을 맞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틀에 걸쳐 2시간에 걸쳐 차분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 소장님. 네.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뭐? 하 소장님을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네. 우리가 어제 오늘 IMF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만 했어요.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발랄한 한국 경제 이야기. 우울한 한국 경제 이야기는 많은데 네. 예를 들면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시급한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시급함 속에서 발랄함을 찾아주십시오. 이들이 끝나기에는 아니요. 우리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오늘 이 이야기는 IMF로 끝나지만 한국 경제는 힘이 있다. 말 그대로 펀더먼털이 괜찮다. 지금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만은 조심하자라는 소재로 또 다른 위기를 꺼내시는 건 좋습니다만 네. 그래도 방송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주는 것도 큰 역할이죠. 그냥 그렇습니다. 우중충한 리얼리즘 영화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얼리즘으로 하더라도 한 줄기 빛과 희망은 있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시면 한국 경제 위기 이야기 중에서도요. 네.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얼마 후에 터진 대우그룹 사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000년대로 넘어와서 있었던 신용카드 사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 중에 네. 역시 하 소장님 마음대로 편하게 자유스럽게 고르셔서 다음 주에도 준비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네. 네. 자, 아쉽지만 오늘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MF에 대한 조금 색다른 시선을 가져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IMF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